네, 불륜이었죠. 지연 씨가 저를 유혹했어요. 제가 결혼한 걸 알면서도. 희자는 일어서서 박철민을 노려봤습니다. 지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경기도 시흥의 낡은 주택가 한 모퉁이 기와지붕이 군데군데 금이 간 단층 집에서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려 퍼집니다. 따각따각 따각따각. 70세 정의자 여사의 하루는 언제나 이 소리와 함께 시작되죠. 아이고, 또 실이 엉켰네. 희자는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실을 조심스럽게 풀어냅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지만 바늘귀에 실을 꿰는 솜씨만큼은 여전히 능숙합니다. 30년 넘게 봉제 공장에서 일했던 손이니까요. 오늘도 동네 아주머니가 맡겨둔 치마단을 줄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마음이 덜 외롭습니다. 옛날엔 이런 일감도 많았는데 희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당 한편에 정성스럽게 가꿔놓은 작은 텃밭이 보입니다. 상추, 깻잎, 고추 몇 포기가 초록빛을 뽐내고 있죠.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자라는 채소들이지만 그래도 뭔가 키우고 있다는 게 마음을 달래줍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3시. 점심을 거르고 일에 몰두했나 봅니다. 희자는 재봉틀 덮개를 씌우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끓여둔 된장찌개가 절반쯤 남아 있습니다. 혼자 먹기엔 항상 많이 끓이게 되네. 가스레인지에 된장찌개를 데우면서 희자는 밥솥 뚜껑을 엽니다. 아침에 지어둔 밥이 김을 내뿜습니다. 작은 그릇에 밥을 푸고 된장찌개를 부어놓으니 소박한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든 희자의 눈길이 거실 한편 서랍장 위에 놓인 작은 액자에 머뭅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신혼사진입니다. 젊은 시절의 희자와 남편이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는 흑백 사진이죠. 그때는 몰랐지. 이렇게까지 외로울 줄은. 이혼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발각되었을 때 희자는 단호하게 결별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50대였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홀로 살아가는 노년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마친 희자는 마당으로 나갑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텃밭에서 상추 몇 장을 따냅니다. 저녁에 쌈 싸먹을 용도죠. 물뿌리개로 채소들에 물을 주면서 희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너희들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희자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녁 뉴스가 시작될 시간입니다. 리모컨을 눌러 텔레비전을 켜니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거실을 채웁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희자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면서 뜨개질을 합니다. 동네 아주머니 손자 조끼를 떠주기로 약속했거든요. 뜨개 바늘을 움직이면서 희자는 문득 서랍장이 떠오릅니다. 잠시 뜨개질을 멈추고 서랍장으로 걸어가 맨 아래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사진첩과 편지들 사이에서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꺼냅니다. 봉지 안에는 아기용 양말 한 켤레가 들어 있습니다. 노랗게 바랜 털실로 짠 조그만 양말이죠. 지연이 태어났을 때 내가 직접 떴던 건데. 희자의 눈가에 촉촉함이 맺힙니다. 30년 전 가출했던 딸 지연. 그 이름조차 입 밖으로 내기가 힘들 만큼 마음 아픈 기억입니다. 그때 지연이는 겨우 19살이었죠.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미혼모가 된 지연을 향해 소리를 질렀던 자신의 모습, 집에서 나가라고 했던 냉정한 말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나갔고 그 뒤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양말을 다시 봉지에 넣고 서랍을 닫습니다. 희자는 소파로 돌아가 뜨개질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30년 전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남의 손주들 생일잔치 한다는 소리만 들어도 괜히 울컥하더라. 내 팔자에 무슨 생일이람. 밤이 깊어갑니다.
희자는 뜨개질을 마저 끝내고 텔레비전을 끕니다. 갑자기 고요해진 집안에서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립니다. 침실로 향하는 희자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오늘도 혼자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밤. 30년 넘게 반복되어 온 일상이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우면서 희자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재봉틀 소리로 시작해서 혼자만의 저녁 식사로 끝나는 평범한 일상.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겠죠. 하지만 희자는 아직 모릅니다. 내일이면 이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녁 6시 희자는 평소처럼 뉴스를 보며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상추를 꺼내 씻어놓고 된장에 고추를 찍어 먹을 준비를 마쳤죠. 혼자만의 소박한 저녁 식사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희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걸까 싶어서 말이죠. 보통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낮에 연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녁 때 걸려오는 전화는 드물었거든요. 여보세요? 희자가 수화기를 들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희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목소리를 30년 넘게 듣지 못했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거든요. 엄마. 나 지연이야. 제발 끊지 말고 들어줘. 희자는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 그런데 왜 이렇게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일까요? 지연이. 정말 지연이냐?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지연의 목소리에서 울음기가 섞여 나왔습니다. 희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디 있는 거냐? 왜 이제 와서? 엄마, 나 지금 병원에 있어. 상태가 안 좋아. 희자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이라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소리냐? 병원이라니 아픈 거냐? 엄마, 내가 오래 못 살지도 몰라. 이 말을 듣는 순간 희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들은 딸의 목소리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니요. 지연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정신 차려라. 엄마, 들어줘. 나한테 딸이 있어. 윤슬이라고 15살이야. 희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녀딸이 있다니 자신에게 15살 손녀딸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손녀딸이 있다고? 엄마, 제발 부탁이야. 윤슬이를 맡아줘. 엄마밖에 없어, 엄마. 제발.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희자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이나 소식 없던 내가 지금 와서 손녀를 맡아달라고? 세상에. 희자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놀라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엄마,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나쁜 딸인지. 하지만 윤슬이는 죄가 없어. 제발. 지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희자는 수화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원망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디 있는 거냐? 희자가 물었을 때 지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말하기 복잡해. 지금은 윤슬이만 생각해줘, 엄마. 지연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왜 연락을 안 했는지. 나한테는 할 말이 없냐? 희자의 목소리에 30년간 쌓인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나중에 다 얘기할게. 지금은 시간이 없어. 윤슬이를 내일 보낼게. 시흥역으로. 야, 잠깐. 그렇게 일방적으로.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희자는 한동안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뚜뚜뚜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희자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들은 딸의 목소리,
그리고 갑작스럽게 알게 된 손녀딸의 존재.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손녀딸이 15살이라고 했나? 희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연이 가출한 게 30년 전이니까 그 후에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날 밤 희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내일 온다는 손녀딸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희자는 시흥역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 정확한 시간을 말해주지 않아서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죠. 전철이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서 서울 방향에서 오는 전철이 플랫폼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희자는 긴장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편이었지만 뭔가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어깨까지 기르고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은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습니다. 소녀는 플랫폼을 두리번거리더니 희자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맞죠? 소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희자는 소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린 시절 지연의 모습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너가 윤슬이냐? 네, 저 윤슬이에요. 윤슬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희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작은 소녀가 자신의 손녀딸이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윤슬이구나. 희자는 윤슬의 어깨를 살며시 만져봤습니다. 윤슬은 약간 경계하는 듯 했지만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가자. 배고프지? 괜찮아요. 윤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희자는 윤슬과 함께 역을 빠져나왔습니다. 30년 만에 가족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막막함도 느껴졌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희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윤슬도 말이 없었습니다. 단지 서로를 조심스럽게 의식하며 걸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희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집에 들어서자마자 윤슬이 가장 먼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진짜 와이파이 없어요? 희자는 윤슬이 손에 들고 있는 검은 네모난 물건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건 뭔디? 와이파이요. 인터넷. 아, 그냥 괜찮아요. 윤슬은 한숨을 쉬며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희자는 그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작은 기계를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다니요. 배고프겠다. 뭐 해 먹을까? 희자는 부엌으로 향하며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평소 혼자 먹던 분량으로 준비된 반찬들이 보였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정도였죠. 뭐든 괜찮아요. 저 잘 안 가려요. 윤슬은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가구들과 작은 텔레비전, 그리고 구석에 놓인 재봉틀까지 모든 것이 낡아 보였습니다. 희자는 가스레인지에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슬을 위해 계란도 하나 풀어 넣었죠. 그런데 자꾸 윤슬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거 그렇게 재미있냐? 아, 네. 습관이에요. 윤슬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려다가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금단 증상처럼 말이죠. 저녁을 차려놓고 희자는 윤슬과 마주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어색했지만 한편으로는 따뜻한 기분이 들었죠. 많이 먹어라. 너무 말랐다. 네, 잘 먹겠습니다. 윤슬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지만 숟가락질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된장찌개를 한술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희자는 윤슬이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배가 고팠는지 생각보다 많이 먹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희자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평소 즐겨보던 사극이 나오고 있었죠. 이놈들아, 감히 임금을 속이려 하다니. 사극 속 임금이 호통을 치자 희자는 무릎을 쳤습니다. 속이 시원하더라. 저런 간신들은 다 잡아가둬야 해. 윤슬은 희자가 텔레비전에 대고 중얼거리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윤슬아, 그거 말고 할머니하고 텔레비전 보자. 아, 네. 윤슬은 마지못해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스마트폰으로 향했죠. 이런 식으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슬은 학교에 가고 희자는 집에서 재봉일을 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봤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자가 김치를 담그기로 했습니다. 윤슬아, 와서 도와줄래? 김치요? 저 못해요. 배우면 되지. 와봐. 희자는 윤슬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줬죠. 이렇게 배추 사이사이에 양념을 발라주는 거야. 우와, 빨갛다. 윤슬은 처음엔 투덜댔지만 막상 해보니 재미있어 했습니다. 비닐장갑을 끼고 양념을 바르는 모습이 진지했거든요.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한다. 희자는 윤슬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윤슬이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서 김치 담그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더군요. 뭐 하는 거냐? 아, 기록용이에요. 나중에 기억하려고. 윤슬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글을 썼습니다. 할머니랑 김치 담그는 중이라고 말이죠. 다음 날은 된장찌개를 함께 끓였습니다. 윤슬이 파를 썰고 희자가 찌개를 끓였죠. 이번에도 윤슬은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너 맨날 그거로 사진만 찍네. 할머니, 이거 인스타그램이라고 해요. 친구들이 보거든요. 인스타그램? 희자는 알 수 없는 말이었지만 윤슬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희자는 윤슬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요즘 아이들처럼 보이지만 가끔 보이는 표정이 범상치 않았거든요. 애가 보기보다 애잔하네. 저 눈빛이 나 어릴 적 닮았어. 특히 밤늦게 스마트폰을 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볼 때면 희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마 엄마 지연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희자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희자 씨, 그 애가 누구야? 손녀딸이에요. 아, 지연이 딸이란다. 그 가출했던 걔 말이야. 세상에, 30년 만에 손녀딸이 생기시다니. 그런데 지연이는 어디 있대? 아주머니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희자는 대충 인사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들어서니 윤슬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과서를 펼쳐놓고 연필을 굴리는 모습이 진지했습니다. 숙제 어려우냐? 조금요. 수학이 어려워요. 희자는 윤슬 옆에 앉았습니다. 비록 수학은 잘 몰랐지만 함께 있어주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도 어릴 때 수학 못했다. 정말요? 정말이야. 그래도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더라. 윤슬이 작게 웃었습니다. 희자는 그 웃음이 참 예뻤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희자는 윤슬이 잠든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고 여린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직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며칠간의 동거를 통해 희자는 느꼈습니다. 윤슬이 생각보다 의젓하고 착하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그리고 희자 자신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혼자 살았던 집에 누군가의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아직은 어색하지만 조금씩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윤슬이 희자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전 10시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윤슬이 담임 선생님입니다. 희자는 긴장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말이죠. 네, 선생님. 윤슬이가 잘 적응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가정환경조사서를 제출해 주셔야 해요. 가정환경조사서요? 네, 보호자 확인서와 함께요. 윤슬이 어머니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할머니께서 법적 보호자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희자는 당황했습니다. 법적 보호자라니 그런 복잡한 일은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윤슬이 어머니 연락처가 필요한데요. 희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연의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그날 이후로 지연에게서 연락이 없었거든요.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윤슬이와 상의해 보세요. 전화를 끊고 희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단순히 손녀딸을 돌보는 것 이상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윤슬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윤슬아, 학교에서 뭔 일 있었냐? 아니요, 괜찮아요. 윤슬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희자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윤슬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냐? 무슨 일이야? 윤슬은 희자 앞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병원에서 없어졌어요. 희자는 윤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없어졌다는 게 무슨 소리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죽은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연락이 안 돼요. 희자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연이 사라졌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냐? 저를 할머니한테 보낸 다음 날부터요. 계속 전화해도 안 받아요. 윤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자는 윤슬을 품에 안아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괜찮을 거야. 할머니, 저 사실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윤슬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윤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엄마가 주면서 말했어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할머니한테 보여드리라고. 희자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지연의 글씨였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한 희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윤슬이에게,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할머니께 이 편지를 보여드려. 윤슬이 아빠는 내가 모르는 사람일 거야. 그리고 난 숨기고 있는 게 있어. 할머니께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희자는 편지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이 숨기고 있던 진실이라니 도대체 무엇을 숨겨왔던 걸까요? 윤슬아, 너 아빠에 대해서 뭘 알고 있니?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가 말해준 적이 없어요. 윤슬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럼 엄마가 평소에 무슨 얘기를 했냐? 별로 얘기 안 했어요. 가끔 할머니 얘기만 했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희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 동안 지연도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말이었거든요. 엄마가 나를 그리워했다고? 네, 맨날 할머니 얘기만 했어요. 할머니한테 용서받고 싶다고, 언젠가 할머니께 돌아가고 싶다고. 윤슬이 말하는 동안 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자신만 외로웠다고 생각했는데 지연도 똑같이 외로웠던 거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구나. 희자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윤슬이 아빠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부분이 특히 신경 쓰였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윤슬아,
엄마가 평소에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었냐? 윤슬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면 엄마가 무서워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전화? 남자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전화 받을 때마다 얼굴이 하얗게 되곤 했어요. 희자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지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윤슬아,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가 다 알아볼게. 할머니, 저 무서워요. 윤슬이 희자에게 다가와서 안겼습니다. 15살이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였습니다. 희자는 윤슬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날 밤 희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편지를 계속 읽어봤지만 더 많은 의문만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왜 그 애는 평생을 나한테 말하지 않았던 거지? 희자는 30년 전을 떠올려 봤습니다. 지연이 가출했던 그날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그만둔 것 같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부터 이미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희자는 결심했습니다. 지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윤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내기로 말이죠. 윤슬아, 할머니가 엄마 일을 알아볼게. 너는 학교 잘 다니고. 네, 할머니. 윤슬은 학교에 가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희자는 윤슬이 사라진 뒤 편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지연이 숨기고 있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윤슬의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희자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곧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았지만 그 진실이 달갑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연의 편지를 발견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희자는 아침부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재봉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윤슬은 학교에 가고 없는 조용한 오후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희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슬이 돌아오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거든요. 혹시 동네 아주머니인가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수북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희자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윤슬이 아버지입니다. 희자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윤슬의 아버지라니 편지에서 지연이 말했던 그 사람인가요? 윤슬이 아버지요? 네, 박철민입니다.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희자는 망설였습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윤슬의 아버지라니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철민은 희자를 따라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은 박철민의 모습을 보니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오셨어요? 지연 씨한테 들었습니다. 윤슬이가 여기 있다고. 지연이를 만나셨다고요? 희자는 놀랐습니다. 지연이 사라졌다고 했는데 이 남자는 지연을 만났다는 거였습니다. 네,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박철민의 말투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희자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지연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연락이 안 된다는데. 박철민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지연 씨는 제 처형이었습니다. 처형이요? 희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불륜이었죠. 하지만 그건 그쪽이 유혹했어요. 박철민의 말을 듣는 순간 희자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연이 유부남과 불륜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연 씨가 저를 유혹했어요. 제가 결혼한 걸 알면서도. 희자는 일어서서 박철민을 노려봤습니다. 지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머니,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박철민은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연 씨는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접근했어요. 그리고 윤슬이를 낳은 거죠.
희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지연이 가출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윤수리는 제 딸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모르죠. 박철민은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희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병원에 있어요. 정신병원에. 정신병원이요? 희자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연 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져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제가 입원시켰습니다. 당신이 입원시켰다고요? 박철민의 말을 들으면서 희자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슬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윤슬이 거실로 들어오다가 박철민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누구세요? 박철민은 윤슬을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윤슬아, 나 아빠야. 윤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빠요? 저한테 아빠가 있다고요? 그래, 미안하다. 그동안 나타나지 못해서. 윤슬은 희자를 보더니 다시 박철민을 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아빠는 없다고 했어요. 엄마가 숨긴 거야. 나한테는 가족이 있거든. 박철민의 말을 듣고 윤슬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아빠 딸이 아니라 범죄의 증거예요? 윤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자는 윤슬을 껴안고 싶었지만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럼 말하지 마라. 넌 내 소중한 딸이야. 박철민이 윤슬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윤슬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희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 나가요. 할머니, 윤슬이는 제 딸이에요. 데려가겠습니다. 안 돼요. 윤슬이는 여기 있을 거예요. 희자는 윤슬을 자신 뒤로 숨겼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아버지입니다. 지연 씨도 동의했어요. 박철민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양육권 포기각서입니다. 지연 씨가 서명했어요. 희자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지연의 서명이 있었지만 글씨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건 지연이 글씨가 아니에요. 할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희자는 박철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지연이 왜 집을 나갔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야 알아버렸구나. 희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나왔습니다. 당신이 지연이를 괴롭힌 거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했어요. 사랑이요? 미성년자를 유혹하고 협박한 게 사랑이에요? 희자는 이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지연이 19살에 집을 나간 이유, 그리고 30년 동안 연락하지 못한 이유까지 윤슬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희자는 윤슬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박철민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며칠 생각해 보세요. 윤슬이는 제가 데려가야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은 이 집에 다시 오지 마세요. 박철민이 나간 후 희자와 윤슬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지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런 사람의 딸이에요? 윤슬아, 너는 잘못이 없어. 절대 너 잘못이 아니야. 희자는 윤슬을 달래면서 다짐했습니다. 지연을 구해내고 윤슬을 지켜내겠다고 말이죠. 박철민이 다녀간 후 희자와 윤슬은 며칠 동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윤슬은 학교에서 돌아와도 방에만 들어가 있었고 희자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희자는 윤슬이 가져온 짐을 정리해 주려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가방 안에는 옷가지와 교과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맨 밑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희자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지연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편지들, 그리고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있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에는 윤슬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희자는 오래된 라디오를 꺼내서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윤슬아, 엄마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희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지연의 목소리였지만 예전과는 달리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해주지 못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 미안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엄마가 어릴 때부터 괴롭혔어. 하지만 너는 그 사람과 상관없어. 넌 엄마의 소중한 딸이야. 희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연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짐작이 갔거든요. 엄마, 나 잘못 살았지. 근데 당신도 외로웠던 거 알아. 내 딸만은 지켜줘. 테이프 속 지연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집을 나간 게 엄마를 버리고 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 희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테이프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방 밖으로 나와서 윤슬을 불렀습니다. 윤슬아, 나와봐. 윤슬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요? 엄마가 너한테 남긴 게 있어. 희자는 윤슬과 함께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윤슬은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테이프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윤슬아, 할머니는 좋은 분이야. 엄마가 어릴 때 많이 사랑해 주셨어. 할머니께 잘해드려. 희자도 눈물이 났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있었다는 게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나타나면 조심해. 절대 믿으면 안 돼. 그 사람은 테이프에서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윤슬아, 엄마가 사랑해. 할머니도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희자와 윤슬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윤슬이 희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그 사람 때문에 고생한 거죠? 그런 것 같구나. 희자는 윤슬을 안아주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그렇게 어려웠던 거냐? 나도 그 애에게 너무 모질었어. 희자는 30년 전을 후회했습니다. 지연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 때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던 것을 말이죠.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윤슬이 물었습니다. 나 이제 진실을 숨기지 않을래요. 나 엄마처럼 안 살 거예요. 윤슬의 목소리에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엄마는 평생 그 사람 때문에 숨어 살았어요. 하지만 저는 안 그럴 거예요. 희자는 윤슬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 무서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당당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엄마를 구하러 가요. 뭐라고? 엄마가 정신병원에 있다고 했잖아요. 진짜인지 확인해야 해요. 희자는 윤슬의 말에 놀랐습니다. 15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요. 그건 너무 위험해.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함께해요. 윤슬은 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알아내야 해요. 그래야 엄마를 도울 수 있어요. 희자는 윤슬의 진지한 표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좋아. 할머니도 그 생각이었어. 희자는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지연이 태어났을 때 신고했던 출생신고서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병원에 가보자. 할머니, 정말요? 그래. 우리가 지연이를 구해내자. 그날 밤 희자와 윤슬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박철민이 말한 병원을 찾아가서 지연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라. 희자는 윤슬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윤슬아, 너는 그 사람의 딸이 아니야. 너는 우리 가족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너는 할머니의 소중한 손녀딸이고 지연이의 소중한 딸이야. 윤슬이 희자에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뭘 고마워하니?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다음 날 아침, 희자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용 옷을 꺼내 입고 윤슬의 아침도 차려줬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 할머니가 70년을 살아온 게 헛살은 게 아니야. 희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슬아, 오늘부터는 우리가 진짜 반격을 시작하는 거야. 윤슬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네, 할머니. 엄마를 꼭 구해내요. 희자는 윤슬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 그리고 30년 만에 시작하는 새로운 싸움이었습니다. 테이프 속 지연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이제는 희자가 지연에게 말해줄 차례였습니다. 괜찮다,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희자와 윤슬은 다음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박철민이 말한 정신병원을 찾아가기 위해서였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외곽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맞을까요? 그런 것 같구나. 희자는 병원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마음 편한 정신건강의학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니 간호사가 맞아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 입원 환자를 만나러 왔는데요. 김지연이라는 환자 있나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김지연 환자분. 계시긴 한데 면회가 제한되어 있어요. 면회 제한이요? 희자는 이상했습니다. 보호자가 아니면 만날 수 없어요. 저는 환자의 어머니이고 이 아이는 딸입니다. 간호사는 희자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신분증 가져오셨나요? 희자는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간호사가 확인하더니 잠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몇 분 후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환자 가족이시군요. 김지연 환자는 현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어떻게 불안정하다는 건가요? 피해망상과 환청 증상이 심해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어요. 희자는 의사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입원시킨 분이 따로 계셔서 누가 입원시켰나요? 박철민 씨라고 환자의 남편이라고 하시던데요. 희자는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연이를 괴롭힌 사람이에요. 의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서류가 그 서류 보여주세요. 의사가 가져온 서류를 보니 지연의 서명이 있었지만 글씨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건 위조예요. 위조라니요? 지연이는 이렇게 글씨를 쓰지 않아요. 희자는 윤슬을 보며 말했습니다. 윤슬아, 엄마 글씨 아니지? 네, 엄마는 글씨를 예쁘게 써요. 이건 아니에요. 의사는 점점 당황했습니다. 그럼 환자를 만나보시겠어요? 네, 꼭 만나야 해요. 병실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지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었지만 너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희자가 지연의 손을 잡자 지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엄마야? 그래, 엄마다. 지연은 희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다. 다 괜찮아. 희자도 눈물이 났습니다. 윤슬이도 여기 있어. 지연은 윤슬을 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슬아,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 괜찮아요. 할머니가 잘 돌봐주셨어요. 가족 상봉의 감동도 잠시, 지연이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올까봐 무서워. 누구? 박철민. 그 사람이 나를 여기 가뒀어. 지연의 말을 듣고 희자는 확신했습니다. 박철민이 지연을 강제로 입원시킨 것이었습니다. 지연아,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말해줘.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전부터 나를 협박했어. 돈을 달라고, 만나달라고. 안 들어주면 가족들에게 해코지하겠다고. 희자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거냐? 엄마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지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윤슬이 낳고도 계속 괴롭혔어. 최근에는 윤슬이까지 데려가겠다고. 희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철민이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박철민은 희자와 윤슬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면회 허락도 없이 당신이야말로 뭐 하는 거예요? 희자가 맞섰습니다. 지연이를 강제로 입원시키고 서류까지 위조하고. 무슨 소리예요? 박철민은 발뺌했지만 지연이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여기 가둔 거예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몰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희자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딸을 강제로 입원시켰어요. 서류도 위조했고요. 그럴 리가. 박철민이 변명하려 했지만 윤슬이 나섰습니다. 아저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다 말했어요. 박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슬아,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면 당신은 제 아빠가 아니에요. 윤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엄마를 괴롭힌 나쁜 사람이에요. 희자는 휴대폰을 꺼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신고할 게 있어요. 박철민은 당황해서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병원 직원들이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희자는 지연의 증언과 위조된 서류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강제 입원과 서류 위조, 그리고 30년간의 협박과 스토킹. 경찰은 박철민을 체포했습니다. 박철민 씨 체포합니다. 박철민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내 딸을 돌려달라. 희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딸을 죽인 건 내 잘못된 사랑이야. 윤슬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진짜 이야기는 우리가 말할 거예요. 박철민이 사라진 후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 고마워하니? 엄마가 미안하지. 희자는 지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의사는 지연의 퇴원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강제 입원이었던 만큼 즉시 퇴원이 가능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희자는 생각했습니다. 30년간의 악몽이 끝났다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엄마, 집에 가요. 윤슬이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집에 가자. 지연도 희자의 팔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집에 가는 거죠? 그래, 우리 집에 가는 거야.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재회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영상 동아리 발표회 있어요. 17살이 된 윤슬이 교복을 입고 신나게 말했습니다. 키도 더 자라고 얼굴도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꼭 보러 갈게. 희자는 뿌듯한 마음으로 윤슬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 그 무서워하던 아이가 이렇게 당당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엄마도 같이 가실 거죠? 지연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지연은 이제 동네 꽃집에서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딸 발표를 어떻게 안 보겠니? 그런데 무슨 영상을 만들었다고 했지? 비밀이에요. 오늘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윤슬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저녁 학교 강당에서 윤슬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2학년 윤슬 학생의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나입니다. 스크린에 희자가 혼자 재봉틀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70세 할머니는 30년 동안 혼자 사셨습니다. 윤슬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윤슬이 처음 집에 왔을 때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영상들이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장면, 된장찌개 끓이는 장면, 그리고
병원에서 지연을 구해낸 모습까지 윤슬은 모든 순간을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엄마는 30년 동안 나쁜 사람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제가 엄마를 구해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세 사람이 함께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정말 감동적이다. 저 할머니랑 손녀 영상 봤어? 진짜 눈물 났다. 사람들이 감탄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윤슬은 무대에서 내려와 희자와 지연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봤어요? 너무 잘했어.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희자는 윤슬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세 사람은 축하 삼겹살 파티를 열었습니다. 건배. 세 사람이 음료수 잔을 부딪혔습니다. 할머니, 제가 대학 가면 외로우실 텐데. 윤슬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외로워? 엄마도 있고 할머니가 이제 인터넷도 배우고 있어. 정말요? 할머니가 인터넷을? 그래, 너한테 메시지 보내고 싶어서. 희자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와, 할머니 대박. 윤슬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희자는 혼자 마당에 나가서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랑은 너무 늦게 오기도 한다. 하지만 누군가 지켜준다면 그 사랑은 다시 살아난다. 희자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지연과 윤슬이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정말 좋으시지? 그럼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야.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넌 이미 충분히 좋은 아이야. 희자는 창문 너머 들려오는 모녀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슈퍼에서 아주머니가 희자에게 말했습니다. 희자 씨, 우리 애가 윤슬이 영상 보고 울었대요.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그래요? 윤슬이 정말 의젓하게 잘 컸어요. 그리고 희자 씨도 정말 대단하세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후로도 윤슬의 영상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영상이 조회수 100만 넘었어요. 100만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뜻이에요. 댓글도 엄청 많아요. 윤슬은 휴대폰을 보여주며 댓글을 읽어줬습니다. 할머니 너무 멋있어요. 손녀딸을 지켜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우리 할머니랑 비슷해서 울었어요. 가족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희자는 신기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니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놈들아, 백성을 생각해라. 희자가 사극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또 시작이네. 윤슬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어릴 때 이러셨어요? 그럼 할머니는 원래 정의감이 강하셔. 지연도 웃었습니다. 그때 희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을. 30년 전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아픔이 더 큰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희자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평화, 그리고 30년 만에 완성된 진짜 가족. 늦었지만 더욱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희자는 매일 아침 웃으며 일어납니다. 지연과 윤슬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저녁이면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희자는 알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행복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말이죠. 기차 타고 은빛 여행, 이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이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